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리스폰스 스펙트라 해석을 하기 위해서 내진 등급과 중요도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건물의 모든 지역이 같은 내진 상세를 적용할 이유는 없겠죠. 따라서 내진 등급과 중요도 개수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즉, 중요도 입장에서 볼 때 특이라고 불리고요, 보안이라고 불리고 2, 3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어서요, 내진 등급은 이제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1, 2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도 개수 I, 이거는 또 우리가 나중에 response spectrum input 할 때 마이너스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1.5, 1.2, 1.0 이런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의 1, 2 값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주기를 가지고 우리가 내진 설계 범주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기 1초에서 결정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다를 때는 이제 좀 센 놈을 쓰면 되겠습니다. 높은 내진 설계 범주를 우리가 가지고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진 등급의 특급을 한번 볼까요? 특급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SDS 값이죠. Short Period 아시죠? 탑에 있는 공진대에 있는 값이 0.5보다가 큰 경우가 있고 0.33, 0.5 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고 0.17, 0.33 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0.17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중력 가속도의 퍼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5G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eak Ground Acceleration에서 2.5배가 증폭이 된 값이죠. 몇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이 값이 바로 SDS 여기가 증폭이 되어 있죠. 2.5배가 어디서 증폭이 되어 있습니까? PGA에서 증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 A는 이제 D급 우리가 내진 설계를 한다. 그래서 D급형은 무조건 다 D급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진이 아주 세일 경우에는 D급으로 내진 설계를 하는데요. 그리고 지진이 아주 약할 경우에는 A급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죠? 자세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D급 내진 설계가 굉장히 센 거구나. 뭐에 비해서요? A에 비해서, A급에 비해서 굉장히 센 거구나.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A학점, D학점 이게 좋은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D가 센 거죠. D가 센 거고, 여기가 이제 A입니다. 제일 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A, B, C, D에 대한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기 1초에서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에 따른 내진 설계 범주는요. 주기 1초는 이렇게 곡선으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 어디 있죠. 그죠? 여기 어디 있는 건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0.2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고, 여기는 0.5에서 0.2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뭐가? 우리가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 대비 0.2%, 20%, 0.2G, 요 사이,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작을 때 마찬가지죠. 제일 센 경우에는 D급 설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급 설계로 들어가는데 이 사이에는 우리가 나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 범주 D에 대한 해석을 보면요. 이게 제일 이제 강한 그런 해석법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의 구조물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비정형성을 갖는가.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뭐 70m 미만이냐 이상이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채택된 건물을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등가 정적 해석법과 동적 해석법. 동적 해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이나믹 해석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마이다스에서 여러분이 수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
자세한 우리가 수학적인 내용은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제 대학원에 오시면 배우겠지만 그건 모르더라도 우리가 수행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적인 해석 방법, 꼭 동적인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등가정적, equivalent static 해석, equivalent한 정적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두 경우에는 조금 기준이 엄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다이나믹 해석을 해야 된다. 동적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동적 해석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리스폰스 스펙트럼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폰스 스펙트럼 해석. 우리가 이 해석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적 내진 설계범주 T에 대한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C에 대해서는요. C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D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죠. 뭐 이런 경우는 C급에 대한 해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등가정적 해석을 원래 C급은 등가정적 해석법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될 때는 C 타입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진 설계범주 C에 대한 해석법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가 정적 해석이면 되는데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여기도 역시 동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B는 점점 이제 기준이 완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경우에는 A, B급에 대해서는 등가 정적 해석법에 의해서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중요한 조건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 건물 설계에 있어서 저희가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건물의 변이는 건물의 총 높이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건물의 변이 델타라고 본다면은 총 건물의 총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뭐 400분의 h냐, 이게 이제 h가 되겠죠? 400분의 h냐, 500분의 h냐, 600분의 h냐를 따져서 설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층간 변이는요. 층간 변이는 역시 층고를 기준으로 해서 특급 설계에 있어서는 0.01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100분의 1. 100분의 층고. 100분의 층고. 여기 이제 SX라고 쓰죠. 여기는 조금 더 봐주죠. 여기는 조금 더 봐주죠. 2번 봐주죠. 2배 봐주죠. 여기는 5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허용 층간 변이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값 역시 마이너스에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등가 정적 해석법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는데요.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수계산이 가능하죠. 컴퓨터를 이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수계산으로 지진력을 계산할 수가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은 또 다이나믹에서 나온 그 횡지진력이 이 등가 정적 해석법에서 나온 지진력보다는 작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왜 그러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등가 정적 해석법에서 나온 지진력의 85%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등가 정적 해석법이 이렇게 다이나믹 해석처럼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 하한선의 지진력은 우리가 충분히 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또 지진력의 하한선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정적 해석법의 85% 이하로 가서는 안 된다. 뭐가요? 다이내믹에서 나온 횡지진력이 등가정적 해석법에서 나온 지진력의 85% 이하로 가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겁니다. 자, 밑면 전단력을 V로 표현하면요.
밑면 전단력은 이제 건물의 중량의 퍼센티지로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건물의 중량이 W일 때 우리 CS 우리가 CS를 지진 응답 개수 Seismic Response Coeffici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Seismic Response Coefficie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CS가 뭐 10%냐, 뭐 20%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아주 캘리포니아나 뭐 일본 같이 아주 지진이 심한 지역, 이 값이 거의 뭐 0.15, 즉 중량의 15%에서 뭐 20% 가까이 육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중진, 약진 지역에서는 이제 이 비율이 5% 근처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 값만 보면은요, 즉 지진 응답 계수, Seismic Coefficient, Response Coefficient 값만 보면은 우리가 지진의 세기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물의 중량인데요, 이제 유효 중량입니다.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건물이죠. 예를 들어서 뭐 활화 중에 최소 25% 이런 이렇게 좀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맞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규진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CS를 어떻게 구하느냐? 복잡하죠? 이 CS는 일종의 경험치죠. Empirical Formula인데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한 가지만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SD1 알 수 있죠? SD1 우리가 1초에서의, 즉 장주기 일대의 spectral acceleration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T 알죠? 고유주기 알고, E, important factor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R만 모릅니다. R이 뭐냐? 잠시 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진 설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R값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SD1 알고요. I, Importance Factor 우리가 알고요. T, 고유주기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R만 이제 공부하면 우리가 CS는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계산된 값은요. 여기서 계산된 값은 여기서 계산된 값보다가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니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R만 모르죠. R만 모르고 Importance Factor, SDS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이 모든 경우에 우리가 CS는 0.01 이상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요 세 개가 뭐 처음에 핵심이라고 그래서 참 나오는데요. 또 핵심이죠. 내진 설계의 핵심입니다. 일단은 CS는 이 두 값을 가지고 두 식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얘가 하한선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값은 얘가 하한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리스폰스 스펙트라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진의 고유주기가 커질수록 무한대로 갈수록 즉 구조물이 굉장히 플렉서블해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건물이 느끼는 가속도는 0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0이 존재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무한대로 갈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플렉서블도 그렇게 무한대로 플렉서블해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래서 코드는 안전판을 마련합니다. 어떻게 안전판을 마련하냐면 영어는 뭐 아무리 이게 강성이 작아져도 플렉서블해져도 영어로는 가지 말아라. 영어로 간다는 얘기는 뭐 횡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는 횡력이 없다는 얘기니까 영어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코드에서 임의적으로. 안전판으로 정해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01로 이렇게 정해주게 되면요. 우리가 무조건 건물의 %는 우리가 활용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건물의
10% 정도는 무조건 지진 하중 협력으로 사용을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T 고유 주기를 한번 수계산으로 구해 보겠습니다. 고유 주기도 역시 수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공식들입니다. 이렇게 T.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말씀드렸죠. 그랬죠? 철골 구조물일 때, 물론 이제 철근 콘크리트도 해당된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철골만 사용합니다. 철골일 때 층수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고유 주기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했고요. 일반적으로 공식이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CT는 0.085, 철골일 때는 0.085, 콘크리트일 때는 0.073, 그 외에는 0.049. 그때 기억나세요? 철골보다 콘크리트가 좀 스티프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고유 주기는 좀 작아지겠다. 얼마큼 작아지느냐? 뭐 그때 뭐 10몇 프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뭐 10몇 프로 작아졌죠? 0.085에서 0.073이니까 이렇게 CT에서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HN은 건물의 밑면으로부터 최상층까지의 높이, 메타입니다. 센티미터나 뭐 밀리미터 쓰면 안 되시고요. 메타. 이것이 바로 건물의 고유 주기를 계산하는 근사 공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일 때 우리가 모멘트 프레임, 철골의 경우에는 이 공식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단백일 때는요 조금 공식이 복잡해지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AC가 바로 이건데요. AE에다가 뭐 DE, 여기 이제 AED는 뭐죠? 1층에서 지진 하중 방향에 평행한 전단벽의 길이, 이게 A이고요. 이제 DE고요. AE는 요 D를 사용한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고, 그리고 AE는 우리가 지진 하중에 평행한 전단벽의 면적, 전단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AE, 길이를 DE 해서 여기에 넣어주면 그것이 AC가 되겠습니다. AC가 일로 와서 우리가 전단벽을 가진 프레임의 고유 주기 또한 우리가 약산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진 하중 방향에 평행한, 이 평행한 뜻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지진이 이 방향으로 오게 되면은 전단벽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들어가 있죠. 이 방향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 방향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방향이 더 이 전단력을 버티는데 효율적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향입니까? 이 방향입니까?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방향의 전단벽이 뭐 밀면은 바로 넘어지죠. 밀면은 바로 넘어지죠. 얘는 여기서 밀어도 잘 안 넘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이다. 우리가 이 방향의 지진력을 저항하는 데는 반드시 평행으로 넣어줘야 되겠다. 평행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게 우리가 I랑 관계가 있죠. 단면 2차 모멘트 I, B, H3승. 이게 B고요. 이게 H3승. H3승이니까 I, 단면 2차 모멘트가 굉장히 커지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B가 이거고 H가 이거기 때문에 H가 작고 B가 크니까 별로 단면 2차 모멘트에는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안 따지더라도 우리가 밀면 넘어진다. 그래서 이 방향이 바로 평행한 유효한 전단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면적이 AE가 되겠고 그리고 이 길이가 DE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이 모든 경우에는 이제 또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뭐냐면은 이제 SD1이 0.4 이상, 0.3, 0.2, 0.15, 0.1 이하 SD1에 따라서 40%, 40%, 50%, 60%, 70%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U를 가지고 주기 상한계수, 즉 우리가 초과할 수 없는 주기의 상한선을 또 역시 계산해서 설계에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한 밑면 전단력, 우리가 이거를 베이스 시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탈 베이스 시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면 전단력을요, 각 층에 이제 얹혀주는 거죠. 프레임 해석을 위해서, 수동으로 해석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뭐 프레임 해석은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 하중을 각 층에 엎혀주는 그 과정은 수동으로 가능한데요. 전체 밑면 전단력을 각
층에 분포시키는 거죠. 요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분포시키는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은 각 층별로 이렇게 행력을 우리가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직 분포 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나온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프로젝트 할 때는 한번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그래서 등가 정적 방법을 가지고 등가 정적에 의한 밑면 전단력을 구해서 다이나믹이랑 비교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85%의 등가 정적 밑면 전단력을 다이나믹에서 나온 전단력과 비교를 해서 다이나믹 전단력보다 다이나믹 전단력이 작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이나믹 전단력이 85%의 이 값보다는 커져야 된다. 작을 때는 우리가 팩터를 곱해가지고 올려줍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scale up facto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벌써 이해가시죠? 나중에 식이 나오면은 또 이해를 하고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식을 잘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